화려한 서울의 마천루 너머로 차가운 금융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지난 10년의 풍요는 어쩌면 거대한 부채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기축통화국들이 시중에 뿌렸던 막대한 달러를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부의 블랙홀이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축통화국들이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의 경제 혈맥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던 뜨거운 돈들은 이제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달러의 품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전광판에는 연일 긴박한 숫자들이 교차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누군가의 전 재산이 걸린 주식 계좌는 파랗게 멍들고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통해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얼마나 참혹한 고통이 남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거대합니다. 개인의 가계 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고금리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부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약탈적 흐름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글로벌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먼저 시장의 심박수라고 불리는 지표들에서 나타납니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는 얼어붙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 가뭄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들이 자국 내 물가를 잡기 위해 단행하는 강력한 통화 긴축은 한국 시장에 머물던 외국인 자본에게 탈출 신호를 보냅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할 때마다 국내 증시에서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본은 더 이상 위험한 신흥국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의 경고음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경끌족들은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지불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가계의 가용소득이 줄어들자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과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특히 국가 신용도를 상징하는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이 들썩이는 모습은 국제금융시장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실 기축통화가 공급하던 유동성이라는 마약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지표들은 차갑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의 블랙홀이 작동하는 원리는 금리 역전과 환율의 상호작용이라는 정교한 톱니바퀴에 기인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양적 긴축을 통해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면 달러의 희소가치는 상승하고 그에 따른 금리도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때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성을 찾아 한국 시장을 떠나 달러의 품으로 회귀합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역자산 효과의 발생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절, 저금리를 기반으로 부풀려졌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긴축의 칼날 앞에서 급격히 수축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빚의 크기는 그대로이거나 고금리로 인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부채의 늪입니다. 기축통화국들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때마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은
실질 자산이 증발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돈을 찍어낼 권력이 없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금융질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중산층의 부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유동성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역사는 부채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으나 방만한 재정 운영과 기축 통화국들의 긴축 주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려 9번의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아르헨티나에서 시민들은 은행에 예금된 자신의 돈을 찾지 못해 절규했습니다. 그리스 역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의 그늘 아래서 방만한 복지와 부채의 파티를 즐기다 결국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연금이 반토막 나고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나드는 가운데 국가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주권을 포기하다시피 한 가혹한 긴축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대명사가 된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터키는 비상식적인 저금리 정책을 고집하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 상승률이 80%를 넘어서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어 국민들이 국경을 넘는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회수되는 긴축의 시대에 자국의 경제 체력을 과신하거나 정치적 논리로 경제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수도꼭지를 잠글 때 준비되지 않은 나라들은 가장 먼저 부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하기엔 우리가 짊어진 가계와 국가의 부채 비율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 거대한 자본의 썰물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안팎의 거대 압력이라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기축통화국들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내부에서는 가계 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게 기축통화국의 긴축은 곧장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수조 원에 달하며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상 유동성 회수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은 개인의 순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역부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의 기초 체력 약화입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마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치솟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곧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기축통화국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긴축의 장벽은 한국 경제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위기의 국면에서 한국의 정책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좁은 외나무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한국은행은 내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압박받지만 이는 곧바로 18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 상황은 비기축통화국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다시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비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하며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시사하고 이는 국채 발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재정을 압박합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각종 대출 규제 완화나 PF 보증 지원은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고통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축통화국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수단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들이 정작 서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지 못하고 부실의 규모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거대 담론의 이면에 가려진 진짜 비극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기축통화국들이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부의 블랙홀 현상은 개인의 지갑을 가장 정직하고 잔인하게 타격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실질 구매력의 급격한 소멸입니다. 환율 상승과 공급망 교란이 맞물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마트의 식료품 가격부터 공공요금까지 도미노처럼 인상됩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통제불능인 상황에서 중산층의 삶은 급속히 빈곤화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정직하게 일궈온 삶의 수준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하향 조정되는 폭력적인 과정입니다. 자산 시장에서의 고통은 더욱 극심합니다. 저금리 시절 자산 인플레이션에 올라타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이제 부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의 가용소득을 잠식하고 이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의 포기로 이어집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하우스푸어의 절규는 이제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 전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자산의 양극화입니다. 위기를 버틸 체력이 없는 서민들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하지만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는 이 기회를 틈타부를 재편합니다. 기축통화국의 긴축이 만든 이 거대한 소용돌이는 평범한 개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투쟁을 강요하며 우리 사회가 지탱해온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냉혹한 부의 이동이 시작된 지금,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채와의 결별과 현금 흐름의 사수입니다. 기축통화국들의 양적 긴축은 짧게 끝나지 않을 구조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비필수 자산을 매각해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입니다. 국가가 나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불황에도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산의 덩치를 키우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정보의 편향에서 벗어나 글로벌 것이 경제의 흐름을 스스로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점도표 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그리고 기축통화국들의 정책 방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의 블랙홀이 가동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은 대중의 낙관론에 취해 준비 없이 파티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투자의 관점을 수익에서 생존으로 전환하고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수비적인 방어를 통해 다가올 혹한기를 견뎌낼 체력을 기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자산 재편의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대차대조표를 점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의 무게를 덜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의 블랙홀이 몰고 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의 질적 재편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거의 모든 자산이 동반 상승했지만 긴축의 시대에는 오직 본질적 가치를 지닌 자산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진짜인가를 구별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기축통화국들이 달러를 회수하며 신용을 압박할 때 거품이 잔뜩 낀 자산들은 가장 먼저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개인은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도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 속에서 내 삶의 근간을 지탱하는 방어적 지혜입니다. 또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적 불안감이 사회를 지배할 때 많은 이들이 공포에 질려 최악의 의사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경제 위기는 언제나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부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현재의 고통을 국가나 시스템의 탓으로만 돌리며 좌절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기축 통화국들의 긴축이 영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침체기가 끝날 무렵 다시 찾아올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 공부하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 속의 대한민국을 마주합니다. 기축 통화국들의 양적 긴축이 만들어낸 부의 블랙홀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1100조 원, 가계부채 1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희망을 가불에 쓴 청구서와 같습니다. 위기는 시스템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정직함을 잃고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했을 때 찾아옵니다. 비드로 세운 성체는 모래성보다 위태로우며 그 성체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그늘 아래에서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거대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이나 그리스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경제는 도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땀 흘리지 않은 보상을 바라고 책임지지 않는 권리만을 주장할 때 국가는 반드시 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부양책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서서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찬란한 유산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대물림뿐일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도심의 빌딩 숲을 지나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텅 빈 가게를 지키며 다가올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감언이설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라는 든든한 최후의 보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스템을 맹신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정직한 경영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의 주인은 부채가 아니라 그 부채를 책임질 의지가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의 블랙홀이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핵심은 결국 신뢰의 이동입니다. 기축 통화국들이 긴축을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높일 때 시장은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결제 능력과 군사력, 그리고 기술 패권을 재평가합니다. 반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그동안 쌓아온 외환 보유고의 질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유한 달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 가용 가능한 유동성인지 아니면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한지 국제금융투기 세력은 끊임없이 타진합니다. 만약 이 신뢰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자본 유출은 단순한 흐름을 넘어 폭포수와 같은 탈출로 변질됩니다. 이는 1997년 우리가 겪었던 국가부도의 트라우마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공포임을 시사합니다. 국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의 격차도 이 블랙홀 안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최정점에 서 있는 초일류 기업들은 기축 통화국들의 긴축 전국에서도 막대한 현금 보유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반면 기술력 없이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어 생존해온 좀비 기업들은 고금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글로벌 긴축이 초래하는 또 다른 비극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입니다. 국가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기축 통화국들의 금리 인상은 국가의 이자 비용을 폭증시킵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데 더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노인 복지, 청년 일자리 지원, 그리고 공공의료 예산이 줄어들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력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축 통화국들이 쏘아 올린 긴축의 화살이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관통하며 계층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폭발력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기축 통화국들이 금융을 무기로 삼는 금융의 무기화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치명적입니다.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전환 비용은 결국 기업과 가계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이에 저항하는 블록화 경제의 충돌은 한국 경제를 부의 블랙홀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들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대이동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부의 블랙홀이 만드는 가장 잔인한 풍경은 기회의 박탈입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자산 형성을 위한 사다리를 잃어버립니다. 기축 통화국들의 긴축으로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도전적인 창업가들에게 흘러가야 할 모험 자본이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춥니다. 돈의 흐름이 막힌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인재들은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블랙홀은 현재의 부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의 역동성까지 삼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생존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지워버립니다. 자산 가격 하락과 부채 압박에 시달리는 개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놓이며 이는 이기주의와 혐오의 정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자산 격차는 경제 위기 때마다 사회적 갈등의 도화선이 됩니다. 기축 통화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워싱턴이나 런던의 안락한 집무실에서 숫자를 조정할 때 한국의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터전에서 쫓겨나고 누군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파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훼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재난은 단순히 통계청의 그래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새겨집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블랙홀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가치는 부채에 대한 냉정한 성찰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빚을 내어 자산을 사는 것을 당연한 투자 기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기축 통화국들의 양적 긴축은 부채 기반의 성장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와 개인 모두 부채 다이어트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의 둑을 보수해야 하며 개인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라는 명목 아래 감행했던 과도한 레버리지를 덜어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소유해서 지탱 가능한 생존으로 재편하는 문명적 전환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기축통화국의 의존적인 현재의 금융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여 외환 방어막을 튼튼히 하고 특정 통화에 쏠린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환율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기축 통화가 없다는 약점을 압도적인 기술 패권으로 보완하는 것만이 블랙홀의 인력을 이겨낼 유일한 탈출 속도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멸을 가져오지만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으며 지금의 결단이 향후 30년 대한민국의 부의 지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축 통화국들의 양적 긴축이 만들어낸 부의 블랙홀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현재의 풍요를 샀던 것은 아닐까요? 숫자로만 표시되는 자산 가치에 취해 그 가치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블랙홀은 모든 거품을 삼키고 본질만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라져 버린 숫자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본질 위에 다시 견고한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여기서 멈추지만 현실의 위기는 이제 막봉 궤도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가장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외환위기 속에서도 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어섰던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가족의 평범한 일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재정 상태. 이것들이야말로 그 어떤 기축통화보다 강력한 우리만의 자산입니다. 거대한 블랙홀의 인력을 이겨내고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각자의 대차대조표에서 욕망의 무게를 덜어내며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 혹독한 긴축의 계절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이 혼돈의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20분간의 이 기록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이자 다시 시작될 성장을 향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랙홀 너머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